도입부 대본. 파도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바다뿐이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짙푸른 수평선, 그리고 등, 뒤로 울창하게 뒤엉킨 초록의 밀림. 발밑엔 젖은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배는 이미 점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눈을 비볐다. 다시 봐도 배는 멀어지고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소리를 질렀다. 목이 터져라 불렀다. 하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엔진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히더니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모래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사라진 수평선을 한참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여자는 누구이고 왜 아무도 없는 섬에 홀로 남겨진 걸까?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녀를 두고 떠난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28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 아파트에 거주. 대형 물류건설 그룹인 한성그룹 회장 한정식의 외동딸. 그것이 세상이 그녀에 대해 아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됐다. 오전 10시 기상, 전담 헤어 디자이너의 방문, 그리고 드라이버가 모는 차를 타고 청담동 카페에서의 브런치. 아버지의 그룹에 명함은 걸려 있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없었다. 회의에 얼굴을 비추고 행사장에 등장하고 아버지 옆에서 웃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의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 가지로 봤다. 부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한성그룹 본사 20층에 전략기획팀이 있었다. 그곳의 부장 강민재는 후자였다. 34살. 지방 국립대 출신으로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사람. 그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미간이 좁아졌다. 그날도 그랬다. 사내 분기 보고회가 열리던 날이었다. 임원들과 팀장급 이상이 모두 모인 대회의실. 서연은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자료집을 훑어보고 있었다. 강민재는 단상 앞에 서서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이 손을 들었다. 이 부분에서 동남아 물류 루트를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해운 운임이 많이 올랐는데 육상 연계로 전환하면 비용이 줄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강민재는 서연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감추지 않은 것이 있었다. 회장님 따님께서 물류 루트까지 공부하셨군요.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달랐다. 현장 경험 없이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육상 연계 전환 시 통관 지연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발로 뛰어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료집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뒤 강민재는 복도에서 팀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딸이 경영에 관심 있는 척하는 거 처음 봤나? 매번 저래. 회의 몇 번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야. 그 자리가 실력으로 앉은 자리가 아니잖아. 그 말이 서연의 귀에까지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서연의 손이 잠깐 핸드백 끈을 꽉 쥐었다 놓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멈췄다.
문 너머로 낮은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노크하려다 손을 내렸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강민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발로 뛰어봐야 아는 부분. 현장 경험. 데이터가 아니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삼켰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함께 출장을 가자는 것이었다. 남해안 쪽 신규 개발 부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라고 했다. 서연은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 그것이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었다. 출장 당일 아침 서연은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다. 한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신문을 펼쳐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도 별말 없이 이어폰을 꽂았다. 부녀 사이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함께였다. 고속도로를 2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항구 근처 선착장에 멈췄다. 강민재가 먼저 와 있었다. 그 옆으로 직원 2명이 더 있었다. 서연은 강민재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인사만 했다. 개발 예정지가 섬 쪽이라서요. 배로 이동합니다. 강민재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는 작은 어선 크기였다. 파도가 제법 있었다. 서연은 난간을 잡고 섰다. 아버지는 선실 안쪽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강했다. 멀미가 날 것 같았지만 서연은 내색하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 때 배가 작은 섬 앞에 닿았다. 섬은 작았다. 모래사장이 반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뒤로 빽빽한 수풀이 이어졌다. 인기척은 없었다. 선착장도 건물도 없었다. 서연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내렸다. 직원이 먼저 내리고 강민재가 내렸다. 아버지는 선실에 그대로 있었다. 잠깐만요, 아버지는. 서연이 돌아보는 순간이었다. 배가 움직였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배는 분명히 물러나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강민재도 직원들도 배 위에 있었다. 선착장 위엔 서연 혼자였다. 잠깐요, 잠깐만요. 서연이 소리쳤다. 배는 멈추지 않았다. 파도를 가르며 돌아서고 있었다. 아버지가 선실 창문 너머로 보였다. 그는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하게 됐다. 슬픔도 냉정함도 아니었다. 그건 차라리 간절함에 가까웠다. 배가 완전히 돌아서자 서연은 소리를 멈췄다. 뛰어들까 생각했다. 헤엄쳐서 따라갈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배는 이미 너무 멀었다. 파도가 발목까지 밀려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배가 완전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핸드백을 꽉 쥔 손에 힘이 빠지지 않았다. 무릎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아니,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다. 그냥 얼굴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핸드백을 열어봤다. 지갑, 립스틱, 손수건, 작은 보조 배터리, 이어폰, 휴대폰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신호가 없었다. 와이파이도 없었다. 화면엔 안테나 표시 대신 X 표시만 떠 있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모래 위에 내려놓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갈매기 한 마리가 저 멀리 날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 사실이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처음 한 시간은 그냥 앉아만 있었다.
울었는지 울지 않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냥 멍하게 바다만 바라봤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날 무렵 서연은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섬은 생각보다 컸다. 해변 뒤로 수풀이 깊었다.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 물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파도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건지도 몰랐다. 서연은 핸드백을 다시 들었다.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도 섰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숲을 쪽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명품 샌들 굽이 모래에 박혔다. 서연은 잠깐 멈추더니 샌들을 벗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그리고 걸었다. 첫날 밤은 해변에서 보냈다. 숲을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어두워지면 방향을 잃을 것 같았다. 서연은 해변과 수풀이 만나는 경계, 큰 바위 옆에 자리를 잡았다. 핸드백을 베개 삼아 모래 위에 누웠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서울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이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쉬지 않았다. 벌레 소리가 수풀 안에서 흘러나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서연은 눈을 뜬 채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동이 트자마자 움직였다. 우선 물이었다. 목이 탔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숲풀 안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았던 기억이 났다. 서연은 숲풀 안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다. 발밑에 뭔가가 밟혔다. 그래도 걸었다. 10분쯤 들어갔을 때 작은 물줄기를 발견했다. 바위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가느다란 샘물이었다. 서연은 손을 집어넣었다. 차가웠다. 마셔도 되는 물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마셨다. 배가 고팠고 목이 탔고 다른 선택이 없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정신이 들었다. 서연은 바위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구조대가 올 것이다. 아버지가 보낼 것이다. 아니면 강민재가. 아니면 누구든.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 일일 것이다. 오해든 실수든 아니면 의도든. 어쨌든 누군가 올 것이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몰랐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버텨야 했다. 물은 찾았다. 다음은 먹을 것이었다. 서연은 수풀을 천천히 둘러봤다. 열매가 달린 나무가 보였다. 붉은 빛이 도는 작은 열매였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독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됐다. 해변 쪽으로 다시 나왔다. 바위 웅덩이에 개가 있었다. 조개도 보였다.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불을 피울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터였다. 불.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22살 아버지 몰래 혼자 떠난 배낭여행. 네팔 산간 지역에서 길을 잃었던 사흘. 그때 함께 길을 헤맸던 현지 가이드가 가르쳐준 것들. 부싯돌 없이 불을 피우는 법. 마른 나무를 찾는 법. 마찰로 불씨를 만드는 법. 당시엔 신기한 경험 정도로 여겼다. 지금 그 기억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서연은 수풀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엔 목적이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찾았다. 손바닥 두께의 평평한 나무판도 필요했다. 건조한 이파리와 잔풀도 모았다. 오전 내내 그 일만 했다. 손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 손톱 밑에 흙이 끼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정오쯤 됐을 때 서연은 해변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무판 위에 홈을 팠다.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세워 양손 사이에 끼웠다. 천천히 힘을 주어 비볐다. 처음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손바닥이 쓸렸다. 다시 했다. 또 했다. 땀이 눈으로 들어왔다. 20분쯤 지났을 때였다.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왔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더 빠르게, 더 힘껏 비볐다. 홈 안에 검은 가루가 쌓였다. 조심스럽게 마른 이파리 위에 옮겼다. 두 손으로 감싸 입김을 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불꽃이 꺼질까봐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천천히 나뭇가지를 올렸다. 불이 옮겨 붙었다. 조금 더 굵은 가지를 얹었다. 불이 살아났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빨갛게 쓸려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흙이 묻어 있었다. 청담동 카페에서 커피잔을 들던 손이 지금 모래 위에서 불을 피워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웃음이었다. 불 위에 납작한 돌을 올리고 조개를 얹었다. 닭의 한 마리도 올렸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냄새가 났다. 서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 배가 고팠다. 몹시 고팠다. 그리고 처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구조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구조대는 오지 않았다. 처음 이틀은 매시간 수평선을 확인했다. 배가 보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모두 멀리서 지나치는 화물선이었다. 서연은 옷을 벗어 흔들었다.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서연은 수평선 확인을 멈췄다. 기다리는 것과 버티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서연은 섬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섬의 윤곽을 머릿속에 그렸다. 동쪽엔 바위지대가 있었고 서쪽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졌다. 북쪽 숲을 안엔 샘물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열매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남쪽 해안엔 조류가 강했다. 하루 두 끼로 정했다. 아침엔 조개와 깨, 저녁엔 열매를 조금씩 먹었다. 독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소량만 먹고 반나절을 기다렸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조금 더 먹었다. 이틀에 걸쳐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먹으면 안 되는 열매를 구분해냈다. 잠자리도 바꿨다. 해변은 밤이슬이 심했다. 숲을 안쪽 큰 나무 아래가 낮다는 걸 둘째 날 밤에 깨달았다. 나뭇가지와 넓은 잎을 모아 간단한 지붕을 만들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슬은 막을 수 있었다. 불은 꺼지지 않게 유지했다. 마른 나무를 모아두고 밤새 조금씩 얹었다. 연기가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연은 그것이 단순한 희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을 지켰다. 나흘째 되던 오전이었다. 해변 서쪽 끝 바위지대와 모래사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였다. 작은 어선이 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달렸다. 모래 위를 맨발로 뛰었다. 팔을 흔들었다. 배가 멈췄다. 젊은 남자가 뱃머리에서 서연을 내려다봤다. 27, 8쯤 됐을까? 낡은 점퍼에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은 숨을 골랐다. 조난됐어요. 나흘 됐어요. 배 좀 태워주실 수 있어요? 남자는 잠시 서연을 훑어봤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흙이 묻어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다. 당황하거나 무너진 눈빛이 아니었다. 남자가 닻을 내리고 작은 보트를 내렸다. 그의 이름은 박지수였다.
인근 어촌에서 나고 자란 27살. 이 섬 근처에서 간간히 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지수는 서연을 배에 태우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해변 한쪽에 불씨가 살아 있었다. 나뭇가지로 엮은 간이 지붕이 보였다. 조개 껍데기가 불 주변에 정리되어 쌓여 있었다. 혼자 한 거예요, 이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해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불씨, 지붕, 정리된 흔적들, 나흘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 거기 서 있었다. 배가 출발했다. 서연은 뱃머리에 앉아 섬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서연은 그것도 치우지 않고 그냥 바다를 봤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로 떨어진 거예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지수는 더 묻지 않았다. 배가 달렸다. 파도가 뱃머리를 때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얼굴에 바닷바람이 닿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수의 배는 육지로 향하지 않았다. 서연이 눈을 떴다. 저기 방향이 이쪽이 맞아요? 지수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폰이 고장나서 일단 제가 사는 쪽 선착장에 내리면 거기서 연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괜찮았다.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이면 됐다. 배가 작은 폭우로 들어서자 지수가 밧줄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근데 진짜로 나흘을 혼자 버텼어요? 서연은 배에서 내리며 대답했다. 네. 지수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삼킨 것 같았다. 서연은 폭우 위로 올라섰다. 발밑에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다. 딱딱하고 차가웠다. 모래가 아닌 바닥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잠깐 멈춰서서 왔던 쪽 바다를 돌아봤다. 섬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거기서 자신에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폭우에서 서연이 처음 한 일은 전화였다. 지수의 집 유선 전화로 서울에 연락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상대방이 먼저 울었다. 비서실장 오미경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어디예요? 지금 바로. 저 괜찮아요. 서연은 짧게 말했다. 그리고 위치를 알려줬다. 2시간 뒤 차가 왔다. 오미경이 직접 내려왔다. 서연을 보자마자 손을 잡았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서연은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요? 오미경이 잠깐 시선을 피했다. 서울에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차 안에서 오미경이 새 옷을 건넸다. 서연은 받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가 펼쳐졌다. 가드레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빌딩이 늘어났다. 낯설었다. 불과 닷새 전까지 매일 보던 풍경인데 지금은 처음 보는 도시처럼 느껴졌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오미경에게 한성그룹 본사로 가달라고 했다. 오미경이 망설였다. 서연 씨, 지금 바로 가실 필요는. 가야 해요. 목소리가 달랐다. 오미경은 더 말하지 않았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헝클어진 머리, 빌린 옷, 맨발에 가까운 낡은 슬리퍼. 한서연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건 처음이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20층 전략기획팀으로 올라갔다. 강민재는 자리에 있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굳었다. 팀원들이 일제히 멈췄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섰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재도 말이 없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 알고 싶어요. 누구 지시였는지,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전부 다요. 강민재는 시선을 내렸다. 회장님께서, 알아요. 서연이 말을 잘랐다. 그래도 당신 입으로 듣고 싶어요. 강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연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키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실행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지켜봤어요? 섬에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나흘 뒤 수습 인원을 보내려 했는데 서연 씨가 먼저 나오셨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 나흘, 수습 인원, 나흘 뒤에 데리러 오려 했다는 말. 그렇다면 자신이 하루 일찍 스스로 나온 것이었다. 서연은 눈을 떴다. 강 부장님, 예. 제가 그 자리에 앉을 그릇이 아니라고 하셨죠.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무실 안이 완전히 조용했다.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강민재는 서연을 바라봤다. 닷새 전과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돌아섰다. 팀원들 사이를 지나 문 쪽으로 걸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미경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서연은 잠깐 멈췄다. 어디 계세요? 오미경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병원이요. 서연의 손이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서 멈췄다. 병원이요? 오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다. 서연은 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오미경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요? 오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 서연은 섬에서 봤던 아버지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배 위에서 딸을 바라보던 그 눈빛. 슬픔도 냉정함도 아니었던 그 눈빛.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병원은 서울 도심에 있었다. 대형 종합병원 특실 복도. 오미경이 병실 번호를 알려주고는 먼저 자리를 피했다. 서연은 복도 끝에 서서 잠깐 문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조용하게 윙윙거렸다. 어딘가에서 링거 스탠드 바퀴 소리가 났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았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한정식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환자복 차림이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62살. 늘 반듯하게 정장을 입고 앉아 있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늙은 아버지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을 보자 입을 열려다 멈췄다. 서연도 말을 하려다 멈췄다. 둘 다 잠시 그 자리에 있었다. 서연이 먼저 다가가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다.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되어가는 하늘이 창에 걸려 있었다. 언제부터예요?
서연이 물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다. 한 회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작년 가을에 알았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지금은요? 수술을 해야 한다. 성공률은 나쁘지 않다. 근데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서연도 재촉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생각했다. 내가 혼자 설 수 있는지, 내가 없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는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봤다. 링거 바늘 주변에 멍이 들어 있었다. 크고 단단했던 손이 지금은 조금 야위어 보였다. 그래서 섬이요? 미안하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방법이 틀렸다는 거 안다. 강민재한테 맡긴 것도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도. 근데 나는 내가 울고만 있을까봐 무서웠어. 내가 없어진 다음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섬에서 배가 사라지던 그 순간 정말로 무서웠다. 무릎이 꺾이고 소리를 질렀고 혼자 모래 위에서 밤을 보냈다. 그 공포는 진짜였다. 하지만 그것도 진짜였다. 불을 피웠던 것도, 식량을 찾아다녔던 것도, 나흘째 아침에 수평선 확인을 멈추고 섬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것도. 서연은 천천히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저 안 무너졌어요. 한 회장이 딸을 바라봤다. 알아. 봤어요? 오미경한테 들었다. 박지수라는 청년이 직접 연락을 해줬더라.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지수가 연락을 했구나. 그것도 몰랐다. 수술 언제예요? 다음 주. 저도 있을게요. 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덮었다. 그게 전부였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다. 복도 소파에 앉아 아버지 병실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 오미경이 음료수를 가져다 줬다. 서연은 받아들고 복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이 많았다. 사람이 많은 도시였다. 닷새 전 사방이 바다뿐이던 섬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오미경이 옆에 앉았다. 한참 뒤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회장님이 서연 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알면 강민재 부장도 그렇게 쉽게 말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미경 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미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캔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섬에서 마셨던 차가운 샘물 생각이 났다. 이상하게도 그 맛이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미경 씨. 예. 이사회가 언제예요? 오미경이 서연을 바라봤다. 다음 달 초인데 왜요? 서연은 대답 대신 캔을 내려놓았다. 창밖 야경을 바라봤다. 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미경은 그 눈빛을 보며 알 것 같았다. 닷새 전의 서연과 지금 이 복도에 앉아 있는 서연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시계 소리가 났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 오미경이 옆에 있었다. 강민재도 왔다. 서연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강민재도 말없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 셋 다 조용했다.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온 건 저녁 8시였다. 담당 의사가 나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다. 오미경이 눈물을 훔쳤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병원 주차장 불빛이 보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제야 회복실에서 아버지가 깨어난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서연이 곁에 있었다. 한 회장은 눈을 떴다. 서연을 봤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다시 잠들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아버지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오랜만에 자기 방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낯설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섬에서의 첫날 밤이 생각났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한성그룹 본사로 갔다. 이번엔 아버지 옆이 아니라 혼자였다. 회장실이 아니라 전략기획팀으로 향했다. 강민재는 자리에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팀원들이 일제히 긴장했다. 강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파일 하나를 내려놓았다. 동남아 물류 루트 분석이에요. 제가 다시 짰어요. 강민재는 파일을 봤다.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단순한 숫자 분석이 아니었다. 항만별 통관 지연 데이터, 계절별 해상 운임 변동 패턴, 육상 연계 시 리스크 시뮬레이션까지. 이 자료를 만들려면 현장 데이터와 분석 역량이 동시에 필요했다. 언제 만든 거예요? 아버지 수술 기다리는 동안이요. 강민재는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게 맞다면 기존 루트 유지 비용이 연간 꽤 높게 나오는데요. 맞아요. 검토해 주세요. 서연은 돌아서려다 멈췄다. 그리고 강 부장님. 예. 다음 달 이사회 전에 이 내용으로 보고서 같이 만들었으면 해요. 부장님 이름으로요. 강민재는 서연을 바라봤다. 같이요? 네. 부장님이 현장을 아시잖아요. 저는 구조를 받고요. 둘이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서요. 강민재는 한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다. 이사회는 다음 달 초에 열렸다. 한 회장은 수술 후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이사회에 참석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이 느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서연도 함께 들어섰다. 이사들은 서연을 봤다. 늘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자리가 아니었다. 서연은 강민재 옆 발표자 자리에 앉았다. 발표는 강민재가 시작했다. 서연이 이어받았다. 물류 루트 재편 제안이었다. 데이터, 시뮬레이션, 리스크 분석까지.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이사가 물었다. 이 자료 누가 주도한 겁니까? 강민재가 답했다. 서연 씨가 설계하고 제가 현장 검증을 맡았습니다. 이사들이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섬에서 배 위에서 봤던 눈빛과 달랐다. 그때는 간절함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안도였다.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얼굴이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강민재가 서연 옆에 걸었다. 서연 씨, 네. 처음 보고회에서 루트 얘기 꺼냈을 때 제가 틀렸습니다. 서연은 앞을 보며 걸었다. 아는 거 있었던 거예요? 조금요.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연은 살짝 웃었다. 발로 뛰어봐야 아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강 부장님한테 부탁한 거고요. 강민재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봄이 왔다. 이사회 제안이 통과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다. 동남아 물류 루트 재편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강민재가 서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통과됐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기쁘기보다는 조용했다. 아버지는 퇴원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은 나아졌다. 서연은 청담동 아파트가 아닌 아버지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아침마다 죽을 끓였다.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다던 딸이 부엌에 서 있는 걸 처음 본 가정부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섬에서 배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다. 서연은 혼자 차를 몰았다. 남해안 방향이었다. 포구에 도착했을 때 박지수는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서연이 선착장에 서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왔네요. 지수가 말했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언젠가 올 것 같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고맙다고 하려고요. 서연이 말했다. 지수는 그물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요. 지수는 잠깐 서연을 봤다가 다시 그물로 시선을 내렸다. 건강해 보여요. 네. 섬에서 나온 날보다도요. 서연은 웃었다. 둘은 잠깐 그 자리에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포구 위를 날았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섬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서연은 바다 쪽을 바라봤다.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무서웠던 기억과 그럼에도 버텼던 기억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 섬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물을 길어다 주지도, 불을 피워주지도, 밥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했다. 언젠가요? 서연이 대답했다. 혼자서요? 아마도요. 지수는 피식 웃었다. 더 말하지 않았다. 서연은 포구에서 나와 차에 올랐다. 창문을 내렸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시동을 켰다. 그러다 잠깐 멈췄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2번, 3번.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조금 쉬어 있었지만 안정적이었다. 저예요. 남해 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요. 그래.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래. 짧은 통화였다. 별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있었다. 예전엔 아버지에게 전화를 먼저 건 적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늘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가 이제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말이 줄었는데 오히려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변화였다. 서연은 차를 출발시켰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서울 방향 표지판이 보였다. 서연은 속도를 올렸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다. 산이 나타났다가 지나갔다. 하늘이 넓었다. 그해 여름 한성그룹 전략기획팀에 새로운 인원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사내에 퍼졌다. 이름은 한서연. 직함은 팀원이었다. 회장님 딸이 팀원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리를 하나 정리해뒀다. 첫날 서연은 아침 8시에 출근했다. 강민재가 이미 와 있었다. 서연을 보더니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일찍 왔네요. 서연은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부장님보다는 늦었네요.
강민재는 짧게 웃었다. 그게 전부였다.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교환 안에 꽤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섬이 생각났다. 아무것도 없던 해변, 파도 소리, 혼자 피웠던 불, 맨발로 밟았던 모래, 그리고 배가 사라지던 그 순간 두 발로 일어섰던 자신. 서연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남겨졌을 때 무너지는 것과 일어서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섬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섬은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강해진 건 처음부터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었고, 다만 그것을 꺼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나중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